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몸의 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죠? 발효는 균 미생물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식초 한 숟갈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유익균을 먹으려고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는데 그냥 식초 먹으면 천연 식초를 먹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잘 된다. 그러네요, 그죠?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로 발생한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부랴부랴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동물성 단백질을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 이유네요, 그죠?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고기를 지글지글 직화로 구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간에서 일하는 해독 독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미처 해독되지 않은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런 일이 오랜 기간 계속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전이 생기고 피떡이 생겨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치명상을 입고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부패의 실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딱 정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구관모 선생님이시고요. 장독대랑 같이 한 게 참 좋네요. 사진이. 펴낸 곳은 국일 미디어입니다. 노벨상 3회 수상이 입증하는 장수의 비결 식초, 신의 물방울. 천연 식초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다. 암, 관절염, 불면증, 치매 방지, 자연 치료제, 천연 식초. 어떤 분께서 노벨상 3회 수상했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노벨상을 식초가 수상한 게 아니고 식초를 연구하신 분들이 수상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효소 부족이 노화의 주범이다. 이 부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거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이 프리 레디컬이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원흉이죠.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비타민C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비타민C는 우리가 약으로 사실은 이제 태블릿으로 먹거나 뭐 이렇게 가루약으로 먹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천연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천연식초가 되겠죠? 이거 저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는 요새 100ml 정도 먹는 것 같아요. 100ml. 참으로 다행스럽게 모든 생물은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신체 또한 활성산소의 폭주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다. SOD라고 불리는 초과 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간, 췌장, 혈액, 뇌에 존재하는 모든 활성산소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서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우수한 해독장치인 것이다. 우리 구간부 선생님께서 그냥 천연식초만 뭐 만드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계속 한번 봐보세요. 초과 산화물 불균등화 효소의 정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몸의 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네. 노화는 당연히 모든 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효소라는 단백질에서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되고 노화가 시작된다. 질병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도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건강과 노화는 효소가 좌우한다. 효소. 우리의 몸은 열량을 내는 3대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도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활력을 생산하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효소라는 4가지 요소로 유지된다.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 종류와 기전이 대부분 파악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효소는 아직 과학적으로 미지의 세계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분야다. 그렇게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미네랄, 호르몬까지도 맨날 얘기하고 비타민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죠? 근데 효소에 대해서는 아직 진짜로 미지의 세계네요. 학자들이 효소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효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종류와 역할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니까 연구가 좀 힘든 거겠죠.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체내의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효소의 역할은 촉매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었어도 이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가 없으면, 모자라면 결국은 건강을 잃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갖다가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과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 과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높여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수명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효소의 역할 없이는 비타민이든 호르몬이든 미네랄이든 뭐 소화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제, 비타민 C랑 효소를 많이 생산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천연식초, 이거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에서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몸속 으뜸 일꾼. 그럼 비타민C는 으뜸 대장님 정도 될까요?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 축적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죠? 몸속에 1등 일꾼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라도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병들이 우리 효소가 충분하면 방어하고 늦출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하다, 헛방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효소까지 챙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내 효소의 그럼 역할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우리 레몬즙이라든가 식초가 산성이지만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 약알칼리성이 자기가 되면서 바꿔지죠. 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는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서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만성염증 잡아버리죠. 셋째, 항균작용.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의 혈관 안에 쌓인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분해작용 및 디톡스 작용이겠네요. 다섯 번째, 혈액 정화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고 합니다. 효소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요합니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과음, 과식, 과로하지 말고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우리 몸의 효소는 그 기능에 따라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분류되는데요. 소화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 타액, 위장, 장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음식의 소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고요. 쌀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타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의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선이나 육류가 위 속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나 레닌이라는 효소 때문이다. 반대로 육류를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런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라는 효소는 지방산을 잘 분해시키므로 돼지 비계나 튀긴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췌장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췌장암은 제일 위험하고 힘든 암이니까요. 주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은 또 좀 췌장의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거일 수 있죠. 밥을 먹지 못해서 몹시 여인 손자에게 할머니가 밥을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어버이에게 자식이 밥을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을 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것은 효소가 부족한 이에게 효소를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네, 이거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요즘은 이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계신데 요즘은 손주들 이쁜 것도 좋지만 너무 애를 맡기니까 시어머니나 혹은 친정어머님이 이제 애 맡기지 말라는 뜻으로 애 엄마 보는 앞에서 밥을 잘 걸자고 씹어갖고 입에 넣어주는 거 보면 기겁을 해가지고 며느리든 딸이든 이제는 집에 안 맡긴다는 오래된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효소를 공급받은 환자는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식욕도 돋게 한다. 대사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사용하여 신체 각 부분의 역할이 잘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효소가 관장한다고 봐도 된다. 앞서 설명한 우리 몸의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 또한 활성산소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대사효소의 일종이다. 다만 대사효소는 외부에서 공급받아 보충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대사효소는 오직 우리 몸 안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효소 섭취와 대사효소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대사효소가 더 많이 소모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사효소가 자신의 원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 몸은 더 많은 대사효소를 분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빈번해지면 세포의 대사효소 감도가 낮아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대사효소 자체도 고갈된다. 또한 대사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소화효소의 분해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필요하다. 소화효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다량의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어 대사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부 대사효소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거나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미네랄과 비타민을 빠짐없이 섭취해야 한다. 최고의 효소를 공급하는 천연식초. 우리가 효소를 먹고 천연식초로만 먹지는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발효 음식이 당연히 뭐 된장 아니면 뭐 청국장도 있고 김치 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거는 천연식초라는 말씀이시죠. 식품 효소를 섭취해야 한다. 소화 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 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 효소는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식품 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에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 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 효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 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는 약하다. 효소는 30도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않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술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니까 암 등 여러 가지 만성병도 걸리고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효소 결핍증까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효소를 만들어내는 발효의 마법.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 음식을 물려준 이유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란 무엇일까? 발효는 균 미생물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식초 한 숟갈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감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유익균을 먹으려고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는데 식초 먹으면, 천연 식초를 먹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우리 선생님의 주장이시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됐겠죠, 당연히. 근데 그 책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 천연 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이 밀이나 현미 한 감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는 겁니다. 천연 식초를 먹으면 여기서도 이제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천여 종류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잘 된다.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파스타 먹고 좀 배가 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고기, 삼겹살,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는 말 해도 우리가 된장 먹어서 소화 안 된다. 청국장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균이 붙어 반드시 부패한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난다. 동물성 단백질은 구조가 복잡해서 여간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 속에 머문다. 그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썩기 시작한다.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이제 고기 많이 먹은 날, 다음날 방구 끼면은 좀 당혹스럽죠?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 따라서 고기는 가급적 국을 끓여서 조금씩 먹어야 한다. 곡물 64%, 채소과일 24%, 고기 12%의 비율이 가장 좋다. 요거는 이제 단 데서 나는데 이게 우리 이빨 구조랑도 맞물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곡물 64%, 채소 과일 24%, 고기 12%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로 발생한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부랴부랴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동물성 단백질을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 이유네요. 그죠?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고기를 지글지글 직화로 구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간에서 일하는 해독 독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미처 해독되지 않은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미처 해독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죠. 이런 일이 오랜 기간 계속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전이 생기고 피떡이 생겨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치명상을 입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부패의 실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원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음나무로기도 하고요. 오가피,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다려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서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극물의 하나인 보고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군요.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유기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의 나쁜 점, 요거 한번 볼까요?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눠진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합성초산이 가미되고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속에서 축출한 빙초산을 가미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서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당질, 물엿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벌써 여기서만 봐도 합성식초 안 좋겠죠?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서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이런 경우가 없죠. 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고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팩 등을 알코올 분해시켜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성분인 유기산, 비타민유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식초, 포도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저도 이제 이거 글 읽고 현미식초 이제 사 먹으려고요. 지금 에사비하고 감식초 먹고 있거든요. 현미식초도 이제 사 먹으려고요.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짓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를 흑초라고 해서 알코올 식초나 과일 식초와는 완전히 구분한다. 자,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식초. 현미식초 종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미식초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에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도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이렇게까지 우리 천연 현미식초를 극찬을 하시네요. 식초 장인분께서 이렇게 극찬하는 식초입니다. 저도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또 같이 먹으면 되죠. 에사비도 좋으니까. 감식초도 좋고요. 현미식초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서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식초에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고밀도 리포 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너무 좋네요.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잘 만들어진 곡물초는 꽃향기가 도는 누르스름한 액체가 되는데 신맛 외에도 깊은 맛이 난다. 다만 곡물초는 장기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회복과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딱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식초를 어떻게 드시냐면요.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입니다. 식초 2~3숟가락. 요걸 다 갖고 식후에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식후.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 내에 줄일 수 있다. 한국인은 발효식품 없이 장수할 수 없다. 발효식품의 종주국 대한민국. 배추를 날것으로 요리하면 샐러드가 되고 불에 익히면 스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혀 먹으면 우리나라의 김치가 되죠. 발효식품은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이 준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도 아닌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의 시간을 들여 개발해낸 독특한 요리 방식이다. 이런 정성과 기술은 산업주의가 만들어낸 불의 문화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식초,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젓갈, 조청, 식혜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발효식품이다. 물론 발효식품은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발효식품은 한식 전체 요리 체계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생활문화 자체가 발효에 맞춰져 있기도 하다. 발효 음식이 우리 문화의 집합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주거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는 앞마당이 있고 그에 대립되는 공간인 뒷마당이 있다. 이 뒷마당의 중심이자 상징이 장독대였죠. 특히 장독대를 말하면 옹기로 된 장독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장독대는 장독을 놓기 위해 쌓아둔 털을 가리킨다. 이러한 장독대가 뒷마당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장독대에서는 식초, 간장, 된장, 젓갈,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장독에 저장되어 발효되고 있다. 발효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 식초, 된장, 김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장독대다. 불에 익힌 요리 위주의 서양 음식 문화가 주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벽난로나 바베큐 세트를 장치한 정원과 마찬가지다. 흙으로 크고 작은 장독을 빚어 만드는 것에서부터 집에 뒷마당을 두어 장독들을 배치하는 것까지 정통적인 한국인의 삶 속 모든 기술은 누룩으로 술과 식초를 담그고 메주를 쓰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발효 음식에 맞춰져 있다. 맑은 날에는 장독 뚜껑을 열어 햇빛을 쏘이고 흐린 날에는 뚜껑을 닫아 비를 피하게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식초 항아리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흔든다. 발효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식초는 누룩으로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뒷산에 더덕 한 뿌리, 우물가에 석류 하나를 넣어 황토로 빚은 독에 저장해서 만든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식초를 만들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은 담그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식초 항아리를 품은 땅과 열과 바깥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인의 천지인 사상과 우주의 조화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힘은 식초를 발효시키는 효모,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효식품은 생식과 불에 익힌 음식의 사이 그리고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넘어서 삭혀먹는 제3의 기능성, 즉 자연과 문명을 매개하거나 뛰어넘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 음식은 샐러드와 같은 자연의 음식이나 야채 수프 같은 문명의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한다. 원래의 모습을 벗어난 한국인, 강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의 흐름으로 일관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우리 몸은 음식물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식에 따라 정해진 체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생명의 질서에는 먹이사슬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 문화와 체질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통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먹던 음식을 깎고 첨가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지 말고 제 곳에서 생산된 전통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으라는 것이다. 만고의 진리죠. 내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체질이 그렇게 순치되고 적응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 체질은 발효식품을 먹는 데 있다. 조상 때에서부터 수만 년간 이어진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한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체질과 DNA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개화기가 되고 현대 문명이 들어서자 우리의 음식 문화는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의 식탁은 전통적인 발효 음식이 아닌 화학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한국인이 온갖 질병을 달고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발효식품을 멀리한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요즘 김치 소비도 많이 줄었죠. 저는 김치 많이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김치 많이 먹는데, 발효식품들 많이 드셔야 우리 수만 년간 이어진 한국인의 DNA가 발효식품을 원하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책 핵심 내용 훑어봤고요. 효소에 대해서, 발효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의 결론,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오늘의 결론과 핵심 요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부족이 노화의 주범이다.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 수면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체내 효소의 역할,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효소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구관모 선생님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연식초 정말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위가 약해도 살 조금씩 타서 드시면 나중에 더 좋다고 하니까, 물론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위가 약해서 그런 분들은 좀 삼가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거 아니라면 우리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 천연식초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드신다면 오히려 위 같은데 거부감이 없이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초 많이 챙겨 드시고 비타민 C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활동 많이 하시면 9988-234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